이 내용을 제가 먼저 이제 본 강의의 한 4, 50%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이제 그 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자, 그러면 우리가 남북경제 공동체가 왜 필요한 건지부터 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이제 뭐 이런 방향성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PPT 자료를 띄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띄웠습니다. 자, 보면 우리 남북한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분단 국가들 사이에는 사실 경제 교류가 그 팽팽한 이념 경쟁과 체제 대결을 하더라도 그 경제 교류를 해왔고 그 결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독일인 거죠. 앞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을 텐데요. 참 부럽죠. 올해가 통일된 지 30주년 되는 해죠, 독일이. 독일은 여러분이 앞서 들으셨다시피 72년도 기본합의서 동서독 사이에 체결된 이후에 18년 만에 이제 경제 통합을 이제 달성하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앞서 강의 들으셨을 텐데 분단국 사이에서는 이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결국 서로가 그 윈윈할 수 있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협력을 하다 보면 정치 군사 안보적인 갈등은 완화돼 나가지 않느냐라는 게 기능적 통합 이론인데 자, 기능적 통합 이론의 아마 제가 보기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동서동 모델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적어도 90년대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는 동서독 이 모델을 우리가 사실은 교훈으로 삼아서 시작했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중국 대만이 또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팽팽해지면서 양안 긴장 관계가 사실 고조는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잘들 모르시는데 그 중국이 이제 78년 개혁 개방하자마자 바로 대만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망동포 투자 유치법 같은 것들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거의 3,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양안이라고 불러요. 중국 대만 관계를. 그래서 경제 교류가 그래서 활발한 가운데 한 이제 2010년쯤 오면은 거의 일종의 FTA예요. 경제 긴밀화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할 정도로 되고 그래서 이 협정이 체결할 당시에는 많은 국제 경제 전문가들이 양안은 양안 경제 관계를 타이완 경제권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어요. 타이완은 차이나 플러스 타이완.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이러한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는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갈등이 높아져 가더라도 사실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럼 왜 중단됐는가?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우면서 도대체 우리는 양독이라든가 양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도 이 양안 사이엔 적어도 실용적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거조차 왜 안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반도 분단 모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진성적 냉전 체제 모델이다 보니까 양독이나 양안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 기능적 통합 이론 또는 이제 신기능적 통합 이론의 이것이 사실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회의론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현실적 조건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냥 크게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해보면 거기 대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놨죠. 거기 보면 우리가 아직 정전 체제 하에 있다라는 거.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북 간 사이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경제 관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경제 공동체를 향하여 발걸음을 해 나가려고 한다면 이 정전 체제 문제부터 해결을 했어야 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아직도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경제 협력을 한다 하는 것들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다른 분단국 모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다음에 토크빌의 역설이라는 것은 토크빌이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 북한,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든 어떤 체제든 늘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고 하죠. 그래서 늘 혁신과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도태되거나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북한은 당연히 90년도 탈냉전 시대 이후서부터 이런 위기에 들어감으로써 개혁 개방과 같은 것들에 이제 국가 정책의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근데 북한 체제 이 특수성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죠. 그 특수성은 뭐냐면 이게 봉건적 사회주의 체제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3대째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김일성 가문에서 이제 지도자가 나오면서 이 봉건적인 이러한 그 봉건적인 체제 플러스 사회주의 체제 이렇게 되어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개혁 개방을 하면 자기네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위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걸 토크빌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이 체제가 생존하는데, 근데 개혁을 또 하면은 체제가 붕괴되는, 이게 패러독스죠, 이제. 그거가 이제 하나의 사회학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이제 결국은 적극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경제관계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면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북한은 이제 그 6.25 전쟁 이후로 자기들은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포위당해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침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피표의 의식에도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을 또 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사실 경제 공동체를 향한 이런 실험들이 여러 가지 참 위기에 빠뜨리게 하고 어렵게 해왔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왔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으니까 그냥 1분 정도만, 동서독 간에는 상당히 정말 부러워요. 그 동서독이 분단된 속에서도 50년대에도 꾸준히 경제관계를 유지해왔고,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동서독 사이에 통계가 이 경제교육 통계가 작성되는 1950년도서부터의 통일되기 직전까지의 이제 이 교육의 추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놀랍죠. 이 50년대도 꾸준히 상당한 규모로 그 70억 마르크 때 뭐 90억 마르크 뭐 이렇게 이제 유지돼 오고 61년인가요? 그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에는 오히려 더 늘어나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에는 뭐 181억 마르크, 176억 마르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17억 마르크, 제가 이게 단위를 잘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본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로는 이제 더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추세가 누적돼 나가다 보니까 요때 동서독의 이제 통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동독의 대외 경제 관계에서 동서독 간의 이 양독의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40%대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서독의 입장에서는 뭐 2%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독의 경제적 의존도가 시간이 가면서 서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제가 한 2002년도에 그 독일에 출장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 과거에 이제 이 동독의 교류협력국장 출신이신 분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을 텐데, 그분한테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동독이 80년대 이후 그렇게 서독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져 가는 것을 동독 지도부 내부에서는 우려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 같은 중간 간부쯤은 우려했는데, 이제 그 당시 호네커 같은 고위 지도층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이제 조금 여러분들 거칠은 표현인데요. 늙은 남자들이 궁전에 앉아서 자기 배만 꿀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제가 아직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제 사실 급속도로 동독이 80년대에 취약돼 가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도 앞서 강의 들으셨으니까 이 통계는 얘기 또 안 드릴게요. 이 서독이 동독에 이제 인도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사실 이제 상황이 국제 정세의 변화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 정말 독일 민족에게 이때가 기회다 해갖고 놓치지 않고 통일을 만든 거죠. 양안은 어떠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중국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4대 특구를 먼저 개방을 한다고 해서 뭐 서방 자본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 요 당시에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리스크가 높고, 그 다음에 이 자본의 입장에서는 자본 그 투자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이 먼저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주체가 필요했던 거고, 중국은 그 당시 그것을 이 삼포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동포자본, 홍콩 동포자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 동포자본. 그래서 이 삼포 동포자본을 투자를 유치 정책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핵심이 대만 동포자본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대만 동포에게 거하는 걸 이거를 이제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만의 자본 투자 유치 정책에 이제 들어가고, 물론 그 당시에 이 80년, 이 90년대 중반경에 뭐 이렇게 이제 후반 이전까지 대만 입장에서는 여전히 체제 대결 상황이니까 삼불 정책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접촉이라든가 직접적인 교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렇지만 간접적인 이제 그 교류, 그리고 이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의 방문 이런 걸 허용하면서 또 교류 협력의 길을 열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90년대 중반쯤 오면은 미사일 위기가 이제 한때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 사이에서. 근데 200억 달러 내외로까지 이제 그 양안의 교육 관계는 이제 상승해 나가고, 물론 그 이후로 중국이 점점 경제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 뭐 장점은 정부에 와서는 반국가 분열법을 제정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중국론이고 대만은 두 개의 중국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막는 법인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대결 관계는 계속해 가는데, 그러나 이제 중국이 이제 2000년도에 WTO 가입한 이후로는 굉장히 이 대만 자본이 엄청나게 강소성이라든가 광동성 이쪽에 엄청 물밀듯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0년도쯤 오면은 양안 경제 긴밀화 협정이 드디어 체결되는 상황까지 가고, 2012년에는 화폐 청산 양해 각서까지 이제 체결이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2011년까지만 돼 있지만, 굉장히 처음에는 1억 불도 안 됐던 교육이 2011년에 1,375억 불. 지금 현재는 제가 최근 통계 찾아보니까 한 2,500억 불 정도입니다. 그래갖고 사실 기존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양안은 이미 이 하나의 중국론과 두 개의 중국론으로 대결 가운데 있지만 기능적 경제 공동체는 사실상 구축했다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최근에 이제 미중 관계 속에서 양안의 갈등이 점증하는 것을 볼 때 사실 또 만만치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양안의 그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거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자, 우리는 한번 들여다보죠. 사실 뭐 우리 박강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한 80년대에 그 우리 통일부에서 근무하신 고위직 계셨던 분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75년도에 이제 이제 이 냉전 체제의 이제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자는 노력을 이제 사실 서방 국가와 이 북소련 간에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오잖아요. 그래서 그 80년대 이후서부터 탈냉전으로 향하는 국제 정세 흐름은 이제 만들어져 가는데,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도, 그러니까 또 독일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사실 저렇게 기능적 또는 신기능적 통합주의 방향으로 가는 실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독일 통일이 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또 물론 이제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에 고립이 되니까 호응이 돼 오는 거기도 한데요. 이 남북한 사이에 어쨌든 대화가 이루어지고 남북기본합의서 만들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남북 경협이 이제 본격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이게 처음에는 천만 불 때 그냥 뭐 그 89년 90년 여기 천만 불 때였어요. 그러다가 92년도서부터 이제 위탁 이제 본격적으로 1억 불 이제 넘어가고 위탁 가공 같은 것들이 이제 또 90년대 중반쯤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억 불 넘어가고, 또 근데 우리가 이제 97년 IMF 경제 위기를 겪으니까 잠시 이제 또 주춤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98년도 요때쯤 오면 우리 정부가 이제 남북 교역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활성화 조치 같은 거를 또 내리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3억 불, 4억 불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대략 요 당시가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 하에서 남북 경협 통계는 2억대에서 뭐 그러니까 평균 따지면 한 2억 불대였어요. 대략 뭐 그냥.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작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 경제 관계 속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2년이죠. 노무현 정부 이제 들어선 이후서부터 그때서부터 또 요때부터 남북한 사이에 인프라 연결 문제 같은 것들, 개성 공단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그래서 2005년쯤 오면은 개성 공단이 또 가동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비약적으로 양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4억 불 때 6억 불, 7억 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끝나는 2007년쯤 가면은 17억 불 때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2005년에서 2007년 요 2, 3년 사이에 불과 10억 불을 넘어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개성공단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 뒤에 요거를 한번 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요 경협의 개념을 이렇게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가 남북 교육 규모를 추계할 때 어떤 항목들을 갖고 추계하는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이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 표도 조금 우리가 맥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러는데요. 남북 경협은 크게 보면은요, 순수 이제 이 기업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상업적 거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남북 경협을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 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와의 이제 정상적인 이 국가 간의 교역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남북 간의 거래 사이에는 이거 수출입으로 표현 안 하고 반출입으로 이제 반출 반입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출입으로. 그리고 이제 남북한 사이에는 이제 분단 체제라고 하는 이런 거래 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단 체제이다 보니까 인도 지원 같은 것들이, 또 우리가 이 경제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도 하면서 결국은 북한이, 사실 우리가 이 경제 교류를 시작할 점에 북한의 1인당 GDP는요, 90년대 초반 평균 600달러 수준이었어요. 600달러,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이 북한이 엄청난 경제난과 기근까지 겪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교류를 할 때 이 교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대화들, 물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사실은 뒷받침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상업적 거래에 다 통계로 잡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남북한 사이에는 그 노무현 정부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로, 철도 연결 사업 같은 거를 이제 하는데요. 도로, 철도, 인프라 연결 사업을 할 때 이건 아무래도 또 우리가 재정 자금을 갖고 이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공협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민간 간의 이 남북 경협에 이 민간 간의 협력만이 있는 거 아니라 이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협력, 공공협력도 있고 뭐 등등 그 공공협력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비상업적 거래에 이제 잡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수하게 우리는 정전 체제 하에 속에서 있다 보니까 남북한 사이에는 이런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90년대 초부터 핵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북핵위기가.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안보 문제와 이, 이 북한이 필요한 경제적 지원, 경제적 대가 이게 같이 교환, 빠트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북핵 문제가 또 해결 프로세스를 해왔어요. 그래서 90년대 1차 북핵위기 때 그 해결의 대가로 이 한경남도 심포에다가 병수로 2기를 지어주는 이런 것들이 합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2000년대 와서 또 2차 핵 위기가 왔을 때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이제 2.13 합의니 이런 거 이후에 다시 북핵 해결 프로세스를 가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한 또 중요 지원 같은 것이 또 있었습니다. 이 중요 지원 때 제가 그 유명한 그 낮은 선봉, 그 선봉이라는 데 제가 또 SK 에너지에서가 해서 이제 그 한 5천 톤 정도일 거예요. 중류를 그 선적해 갖고 이 동해 바다를 NL을 쭉 그 이제 지나서 올라가는 경험을 제가 조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 또 재정 자금을 쓰다 보니까 핵동결 대가 같은 거. 요거 이제 요렇게 통계 여기에 들어갔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 통계 다시 들어가 보면 요 통계에는 총액 이 통계에는 상업적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비상업적 거래 통계가 같이 잡혀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길게 또 왜 얘기했느냐면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김대중 정부가 이제 2000년도에 1차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이 북한의 무슨 식량과 비료 지원 외에 이제 이런 핵동결 대가 같은 것들을 또 오고 가고 사회 문화 교류 오고 가고 하면서 이 그 통계가 여기 이 상업적 거래 여기는 안 비상업적 거래 여기 있네요. 여기에 요 비상업적 거래 요게 요 맨 밑에 2008년도 이후부터 뚝 떨어지는 요 파란 선 있잖아요. 요게 비상업적 거래 이제 추이 통계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이후 이제 굉장히 그 2006년까지 늘어나는 추세 대략 보시죠. 그래서 요때 그 총교육 규모에서 한때 한 45% 비중까지 차지해요. 비상업적 거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요거 때문에 이제 퍼주기라는 용어를 누가 쓰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엄청 남북 그 교류의 그러니까 경제 교류 관계에 비판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조금 보는 게 입장이에요. 아까 잠깐 그 강의를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하고 쓱 넘어간 이 독일 통계 보셨죠? 독일은요 연평균 이 달러로 보는 게 이제 달러 금액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니까 72년에서 89년 사이에 22.5억 불이라고 하는 이 동소득 그 인구 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체제 열망 의식도 갖게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는 점점 80년 이 동독이 사회주의 국가 그 당시 이 동국권 사회주의 국가 체제 내에서 동독 주민의 어떻게 보면 복지 수준이 제일 높았어요. 그 당시 통계로 대략 80년대 보면 1인당 GNP가 동독이 8,000불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되게 높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소득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비상업적 거래를 갖다가 아무 의미 없고 무의미한 이러한 어떠한 우리가 조금 정치적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게 있음으로써 이 통계에 사실 또 인프라 연결 자금 같은 것도 들어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추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금액들이 포함되고 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또 특히 북한처럼 피포유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특히 이 독일 통일을 보면서 북한은 늘 90년대 이후 남한에 대한 흡수 통일의 공포심을 갖고 이제 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장벽을 우리가 하나하나 허물어뜨리는데 좀 역할을 하는 측면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효과로 연결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그 경제적 거래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걸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좀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 통계를 또 다시 보면 어쨌든 대략 2005년 여기 2006년 경이네요. 높았다가 2007년 이후로 이제 조금 떨어져 가는데 그게 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초기에 우리가 이 교육 그 통계를 이제 분류하고 항목을 분류할 때 조금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아산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북한 시장 전체를, 왜냐하면 우리 정몽조 이제 우리 정 회장님이 초기에 김일성 주석하고 만나서 합의할 때 북한하고의 7대 협력 사업을 이제 합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 개시 사업이라고 이제 보면 될 텐데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시작한 사업이니까 사실은 투자 협력 사업인 거죠. 기타 협력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초기에 2004년까지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통계를 이쪽을 이제 풍선 효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2005년경에 요거를 이제 재분류하다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분류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2006년 이후 요게 제가 그걸 세밀히 다시 그 재분류한 걸로 딱 봤더니 20%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27년간의 역사 총액 규모에서 그 봤을 때 비상업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20%대, 조금 안 넘어요. 안 넘습니다. 통역으로 보면 한 10%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계적으로 문제점, 이게 우리가 통계 잘못하면서 이 일반 국민들이 인식의 오류를 갖게 만드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었던 거를 제가 이 기회에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도 얘기 안 하면서 자꾸 지금도 퍼주기라는 얘기를 너무 그 어떤 그 정치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룹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통계에 이게 총괄 통계에 포함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보시면 2007년도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통계 보는 것처럼 이제 비상업적 거래가 대북 인도 지원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중단돼 가면서 그 사실은 거의 이 남북교육 통계가 18억 불, 16억 불, 19억 불 뭐 이렇게 가는 요 통계는 이제 90% 이상 이제 상업적 거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또 90% 이상 거의 개성공단의 비중이 이제 차지해 가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2010년도에 이제 북한이 요때 이제 이 천안함 사건도 있고 2009년도에 2차 핵실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오이사 조치가 이제 있게 되죠. 일반 교육 중단 조치. 그러다 보니까 이 개성공단 사업이 이제 거의 100% 가까운 비중으로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경에 가면은 27억 불까지 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과정을 온 거를 여러분들이 요 세 개의 그 표에 의해서 좀 정확히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개성공단 사업이 이제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뭘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요 뒤에 가서 제가 얘기 이제 좀 할 건데, 또 하려고 이제 뒤에 이 우리 슬라이드에 정리가 돼 있긴 하지만, 먼저 얘기하면, 이게 한 2005년경쯤부터 왔을 때, 이 남북한이 그 경제 논리에 따라서, 또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 상업적 거래 이 비중을 더욱더 높여가고 싶은데, 문제는 북한이 남한에 팔 상품이 없는 거죠, 이제. 주로 1차 상품 위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차 상품 위주이다 보니까 아마 일반 교육이 그 최고로 많이 올라가 봐야 4억 불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게 한 2006년경쯤일 거예요. 그 이전에는 2억 불대였다가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일반 교육을 좀 올려보자 해갖고 여러 가지 기업들 지원 조치도 하고 하면서 4억 불까지 가요. 근데 이제 북한이 당연히 우리 상품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또.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상품이라는 것은 고품질이고 북한처럼 굉장히 소득이 낮은 국가에선 또 구매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판매하는 이런 관계였는데 일반 교육은 근데 그것도 주로 1차 상품이니까 기껏해야 4억 불 정도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점차 어떠한 것들 집중으로 이제 경제 논리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느냐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제협력으로 이제 집중돼 가고 그래서 이제 2005년, 2006년 요때쯤 가면은 위탁 가공 사업이 이제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말고요. 개성공단 바깥에 주로 평양을 비롯한 평양 인근에서 위탁가공 이제 뭐 이렇게 의류라든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전자 분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성공단이 2005년부터 본격 가동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 어떻게 보면 남북한 사이에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북한의 이제 저렴한 노동력 활용하는 분야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집중돼 나갑니다. 그래도 위탁 가공 사업도 기껏해야 여기 요 통계에 나올 거예요. 기껏 올라가 봐야 4억 불이에요. 요것도 4억 불까지 가요.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또 왜 그러냐면 북한이 그 인프라가 열악하잖아요. 또 전력이 상당히 전력 인프라가 열악하다 보니까 또 이게 늘려나갈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에러가 있으니까 자연히 이제 개성공단 사업에 이제 집중돼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또 남북 경제 협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정은 정권 이전까지의 남북 경협의 실패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개성공단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이 기회 닿으면 또 다음에 굉장히 많은 또 강좌들이 남아 있으니까 아마 또 듣게 되실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요거는 또 사실 2시간 정도 개성공단 사업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작동 메커니즘이라든가 내부에서 어떤 경영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 노사관리 문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고 뭐 등등 그러니까 노무관리 문제요. 들으면 또 흥미로운 게 많은데요. 그냥 저는 굉장히 거시적 통계만 소개하고 말할게요. 처음에 이제 18개 기업으로 시작해서 중단되기 직전에 이제 2015년 말 통계 그냥 그거가 편하니까 125개 정도로 가면서 이 북한 근로자를 5만 4천여 명까지 이제 고용하는 상당히 10년간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제가 보기엔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2003년부터 부지공사 할 때부터 개성행 이 공단 현장에 들락거리면서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있는 이제 이러한 경제협력 사업이었던 건데요.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그 이익을 얻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원래 남북한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하면, 주 48시간으로 이제 돼 있지만, 이제 평균 노동 시간은 60시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연장 근무라든가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 처음 시작할 때 최저임금은 50불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연장 근무하면 연장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5년 경우에는 한 그거 연장 수당 뭐 사회보험료 합하면 92불 정도였는데 월. 근데 문 닫기 직전 2015년 오면은 10년 동안 늘어난 게 요거밖에 안 되던데 여러분들. 187불 요걸 제가 잘못 썼네요. 187불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로 중소기업들이 진출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이 동남아시아의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경쟁력이 약하다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역할을 개성공단이 엄청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개성공단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경제의 그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할을 사실, 아이고, 제가 이거를 꺼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왜 카톡이 자꾸 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꺼놨는데도 그러네. 예, 아무튼 이게 그랬고요. 그냥 이 금강산 관광,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었어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실제적으로 벌어진 남북 경협 사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필드에서 벌어졌던 일들. 하여튼 그 중에서 이제 또 이 남북한 관광협력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개성관광, 평양관광도 잠시 조금 이건 시범적인 건데요. 이 금강산 관광도 이제 10년간 해서 한 200만 명 가까이 이제 갔었고 등등 이제 이런 게 과거에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넘어가기 전에 하나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 2000년대 중반경까지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2010, 8년경 일본 교육이 한창 활발할 때 북에서 우리가 이 북한산 조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우리가 이제 조개 구이집이 이거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가 해안가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좀 찾기가 조금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가더라도 굉장히 비싸지고 그때는 이게 무관세니까요. 북한에서 들어오는 이제 상품들은 무관세니까. 그래서 북한산 싼 조개들과 꽤 들어와서 우리 사실 남한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조개구이집들이 생겨났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경에 또 우리가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아파트를 많이 건설할 때, 그 당시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한 60, 70% 정도 될 거예요. 많은 모래들이 또 북한산으로 사용됐었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협력들이 과거에 좀 이제 상당히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는 정전 체제 하에서 남북 경협이 전개되다 보니까 불안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요 표는 굉장히 노고를 들여서 우리 이제 과거에 현대경제연구원에 근무하셨던 홍순직 박사님이 이제 작성하신 이제 표이신데 제가 이제 얻었습니다. 요 표에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이 중단되기 전까지 27억 불까지 가도록 보면은 얼마나 정치 군사적 관계에서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1차 북핵 계획이 또 뭐 이 2차 북핵 계획이 그 사이에 여기 이제 또 사실 안 집어넣으셨는데 요때 요 사이에 이 서해 또 특히 이 김대중 정부 요때 시절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사이에 또 서해 NLL에서의 그 갈등들이 또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거며, 또 그리고 2차 북핵위기, 뭐 어떤 북한이 그러다가 드디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그리고 결국은 2010년에 천안함 이 침몰 이러한 불행한 사건까지 벌어지고, 연평도 포격까지 벌어지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러한 정치 군사적 갈등이 이제 국지적 분쟁인데요. 남북한 사이에. 이런 것이 벌어질 때마다 남북 경협이 잠시 위축들은 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 진행될 때 사이에는 몇 달간 잠시 중단되거나 또 개성공단도 2013년경일 거예요.
2013년경에 여기 이제 있네요. 2013년에서 4월, 9월 이제 사이에 몇 달간 또 중단되거나, 그래서 이때 여기 이제 이 남북 경협 통계가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겁니다. 한 16억 불일까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이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이 남북 경협은 그야말로 역진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남북 경협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일반 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김우중 회장님 같은 분, 또 우리 정 회장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방북을 하면서 위탁가공 같은 것들이 시작이 돼서 위탁가공, 그 다음에 이제 일반교육 위탁가공, 그 다음에 이제 투자협력,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돼 나가는, 질적으로 확장돼 나가는 현상을 보였는데, 자, 근데 처음 시작된 것부터 이제 중단되기 시작하는 거죠. 2010년도 오이사 조치 있고 나서 일반교육, 위탁가공교육 중단되고, 개성공단만 남았다가, 그러니까 투자협력도 이때 중단되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만 남았다가 결국은 북한이 이제 3차 이제 이때 이 3차 핵실험이 2013년, 그 다음에 이때 4차 핵실험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결국은 중단되는, 그래서 이런 남북한 사이의 정전 체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진행된다는 남북 경협이 얼마나 취약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남북 경제 공동체, 한반도 경제 공동체, 이것의 우리가 이제 목표는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젠가 다시 재개될 남북 경제 협력을 생각하면서 27년간 해왔던 모델이 아닌, 요즘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남북경협 2.0 버전 또는 뭐 3.0 버전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버전으로 가기 전에 기존의 그럼 1.0 버전의 문제점들을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한번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가를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꼭 말씀드리는 중에 이미 또 말씀드린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다시 정리해서 이 표에서 말씀드리면,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면은요, 기존에 사실 1.0 버전화에서 우리가 해오면서 보니까 대략 우리가 이제 남북한 사이에서 윈윈의, 그리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게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이 북한의 노동력 활용하는 분야밖에 없지 않냐라고 이제 일로 집중돼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북한 경제의 한계 때문이었던 거죠. 북한의 인프라, 아주 취약한 인프라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 뒤에 있나요? 뒤에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남북경협이 노무현 정부 이후로 이제 10억 불 이상으로 이제 넘어갈 때, 공공협력이 뒷받침되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대표적인 게 개성공단 사업이 처음에는 현대아산이 이 기업 차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다가, 초기 이게 수업료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북한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수익성 나기 이전까지의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근데 게다가 또 특히, 원래 공단이라고 하면은 우리 남한 지역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산단공을 많이 이제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그 공단 내외 인프라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개성공단, 어떻게 보면은 개성공단은 사실 이 굉장히 이 바로 DMZ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100%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외 인프라의 정부 차원의 이 지원, 공공협력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제 확대되어 나가는 구조. 근데 저는 이게 한 20년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한 남북 여러 가지 북한이 갖고 있는 한계, 또 남북한 사이의 여러 가지의
또 여러 가지 특수성과 문제점들 고려하면 적어도 20년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는 이제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통계 저는 어떻게 보면 요거 인도 지원과 결합되는 경제협력 통계 재개된다면 요거를 좀 분리하면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전히 우리 사회 이제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뭐 갖는 건 당연할 수밖에 또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제 담론으로 이제 굳어서 이제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 것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이거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이 북한이 이 김정일 시대까지의 어떻게 보면 27년간 남북경제협력은 김정일 시대까지의 경제협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까지의 경제협력에 있어서의 북한의 인식은 뭐였느냐면 물론 김정일 정권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담론을 남북한 교류에서 꽤 많이 이제 그 자기들도 선전하고 내세웠었어요. 근데 김정은 정권은 이걸 안 쓰더라고요, 요즘. 자, 그러다 보니까 남북경협을 지원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잘 사는 형제가 못 사는 형제 도와주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 또 개별 기업들이 북한 내륙에 들어가서 위탁 가공 교육한다고 할 때 경제 외적 비용이 솔직하게 이제 들어간 면도 이제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이 김정일 정권 하에서는 지금의 김정은 정권하고 비교해 본다면 개방도가 상당히 낮았던 거고 또 경제 개혁 수준도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을 할 때 우리는 민간 자본들이지만 북한은 당국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언밸런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영업자와 북한의 또 생산자와 직접적 거래 관계가 오면서 오는 문제점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직접 또 우리 기업가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임금 직불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북중 경협하고 비교해 본다면 북한이 이제 늘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공포심이 있다 보니까 남한 자본이라든가 남한 상품이 이제 북한 내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남북한 사이에 가치 사슬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공급 사슬을 만드는 건데 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솔직히 이제 기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익은 없었냐? 상당히 또 있었어요. 자, 문 닫기 전에 우리 대한상공회의사라든가 무역협회 이런 데서 이 이제 그 남북경협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일반 교육의 경우는 무관세 혜택이 굉장하기 때문에 50% 정도 저는 요거를 좀 어떻게 통계 작업할 때 솔직히 얘기했을까라고 이제 저는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제가 만난 요 일반 교육에 종사했던 영역 기업가들 말씀으로는 상당한 이익을 본답니다. 요 무관세 혜택을 받아서. 물론 요것 때문에 이제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동갑해서 들어오기도 했었던 겁니다. 가공교육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로 이익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가공비는 굉장히 싸요. 이제 왜냐하면 의류 함보를 북한에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이 공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만든다고 할 때 뭐 이제 자켓 한 벌당 뭐 2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불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물류비가, 그러니까 남북한 사이에 북한이 육로를 통한 직접적인 물류 운송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이 남포와 이 인천 간의 오가는 이제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류비 같은 것들이 엄청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이제 북한이 이제 인터넷을 통한 협의를 하든가 뭐 등등 기업가들이 빨리빨리 접근할 수 있는 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비용들이 상당히 커갖고 이런 문제들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개성공단 기업들은 상당히, 우리 이제 솔직하게들 얘기를 안 하시는데, 꽤 상당히 했던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거보다
자, 우리 한국 경제에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리먼 이제 여러 가지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 경제 국가 신용도를 평가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여러분들 항목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안보 리스크요. 그래서 이 국제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 얘기는 한국의 주가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 이제 한국 경제를 많이들 미래의 시장으로 또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들여다보는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3만 달러 이제 이상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균 주식시장 주가가 보세요. 뭐 높지 않아요, 사실. 그 수준이면요, 이 2배 이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DMZ 공간을 평화경제 공간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안보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우리 신용도를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안 될 거고 직접적으로는 안 될 텐데 개성공단 사례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상품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이 이제 만들어져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더랬어요. 이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우리 기업들이 이제 연장 근무하고 하면은 뭐 초코파이라든가 라면 뭐 이런 걸 제공하면은 이런 것들이 흘러나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 외에 개성공단에서 이제 제조된 상품들이 또 흘러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장마당에서 이것이 이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그래서 물론 이제 북중 적정지대를 통해서 남한 상품이 은밀히 들어가기도 했지만 또 이런 걸 통해 이런 접촉점들이 시간이 가면서는 그 기회를 더 넓혀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경우는 어떠냐? 당연히 외화의 획득과 더불어서 외화 획득과 더불어서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건데 개성 시민이 대략 20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얘기가 되는데 한 5만여 명 일하는 이 근로자에 의해서 개성 시민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 경제권이 유지가 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보는 게 이제 그 위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북한이 처음으로 이게 자기들은 법을 제정해서 이게 특구야. 우리 개방한다. 그래서 이 외자들 빨리 들어와서 여기에 투자해줘. 이러면은 당연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좀 나이브한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근데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법 규정과 세부 규정과 준칙들, 뭐 세무 준칙, 회계 준칙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외에 또 어떤 환경 오염 시설 처리, 뭐 내부 인프라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또 그다음에 기업들은 자본주의식으로 어떻게 경영하는지, 노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습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경에 이제 장성태 처형되기 전인데요. 이 중국하고 북한이 나진선봉하고 그다음에 항공평 위화도를 공동 개발 합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법들을 만들죠. 근데 그 법의 80% 이상을 다 개성공단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가져다가 쓴다라는 거. 굉장히 적용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관료들을 이쪽으로 빼서 여기서 이제 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개방해라, 이게 외부에서 목소리 높이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이런 협력을 하면서 인식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이러면서 시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게 제가 이제 솔직하게 장단점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1.0 버전이에요. 자, 우리 남북 경협 1.0 버전, 뭐 또는 2.0 버전까지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 버전에 우리가 단점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여러 가지 또 의미심장한 경험도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양면적으로.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보자. 현재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남북 경제 공동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의문에 답을 하기 전에 그냥
결론부터 내리고 싶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겐 필수의 문제다. 왜 필수의 문제냐? 지금 1, 2, 3, 4로 제가 정리한 거. 여러분들 시험도 본다니까 그냥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필기들 좀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제가 요즘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정세 변화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 환경의 변화, 울트라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정말 각 국가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들어가는 건데, 자, 지금 우리는 어떡하냐? 지금 미중 간 패권 다툼이요, 단순히 경제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이념 전쟁화 가고 있습니다. 자, 이념 전쟁화 가는 속에서 각 나라마다 경제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계화 시대는 특히 이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제 여기 굉장히 많은 사회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종말 고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국제 경제 질서에서 보면 이 세계의 90년대 이후 WTO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거의 약 한 20년 가까이 전개되어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종말을 향하고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즘 통계를 찾아보니까 인류가 사실은 2차 대전 끝나면서 2차 대전에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보호무역주의가 2차 대전 같은 이러한 이제 비극을 양산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장벽들을 없애자. 그래서 초기에 만든 게 가트 체제였습니다. 근데 가트 체제 하에서도 이 무역 장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역 장벽들을 깨뜨리자. 그러면 전 세계의 이 정치적 군사적 갈등들은 완화되지 않겠냐라고도 이제 보면서 90년대 이후, 특히 또 소련이 붕괴한 이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WTO 체제 만들면서 이제 그야말로 FTA 시대가 또 이제 지역주의도 같이 만들어지고 등등, 이제 나프타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나프타라든가 EU부터 해서 메르코스로 같은 이런 각 지역마다 지역 경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역 장벽이 깨트려지면서 통계가 보여지는데, 1970년도 통계로 보니까 전 세계 GDP 대비 세계 교역량은 무역 장벽 때문에 27%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무역 장벽을 깨트리니까 작년 말 통계예요. 2019년에 60% 비중까지 상승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90년대 이후 전 세계는 아주 유례없는 산업혁명 이후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경험하고, 특히 이 개발도상국들, 후진국들이 공업화에 이제 혜택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경제 잘 아시다시피 이 혜택을 얻게 된 이유는 건 뭐냐면 다국적 기업들 때문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아주 그 기업의 효율성만을 최고의 경영 목적으로 삼고 전 세계적으로 가치 사슬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본국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받고 중국이 전 세계 공급기지, 생산기지가 되는 건데요.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죠.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아뜨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 특히 그때부터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은 너무 다국의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국내의 제조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세계화의 문제를 갖기 시작하면서 무역 장벽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까지의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수시로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각 기업마다 뭐 이제 WTO의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안 지켰다라는 동부터 해서 등등 뭐 국가점으로 간다라는 등등 하면서 이게 무역 장벽들을 세게 때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흐름이었어요. 이 흐름 속에 이제 영국이 그 브렉시트를 하는 거죠. EU 탈퇴를 하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은 이
이걸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흐름이 이미 한 2008년경 이후 이제 한 10년 가까이 존재하는 속에 이미 이제는 이제 세계화의 종언이 이제 진리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하면은 이제 군사적 측면만 얘기하는데 경제 안보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뭐냐면은 중국이 세계 기지가 되는 속에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니까 각 국가마다 난리를 겪은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의료, 그 위생용품마저도 자기네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을. 그래서 각 국가마다 지금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리쇼어링. 본국으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제 회귀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특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정부 이후에 굉장히 많이 가속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 정경련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경련이 9월 22일 낸 보고서인데요. 이미 미국이 그 리쇼어링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의 그 총산출에서 역외국 국가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용어죠, 여러분들? 경제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이제 중남미 같은 데서 생산해서 다시 미국 소비자를 위해서 들여오는. 근데 그 생산은 미국 기업이 주체라는 거죠. 그 비중이 트럼프 정부 이후에 엄청 내려가기 시작해갖고요. 원래 미국이 마이너스 한 4, 50대였어요. 이 지수가. 근데 플러스 지금 98까지 올라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갖고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이 현재 이제 지원법까지 제정을 하면서 이제 다 들어오라 이거인 거죠. 이런 와중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지금 약 한 2,400억 엔의 아주 예산을 이제 통과시켰어요. 일본 국회에서. 그래갖고 다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들어오기 어려우면 중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동아시아로 가라는 거죠. 이제 이런 작업 중이라는 건데, 자, 제가 거기까지 이제 더 이상 상세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이게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뭐냐면 연평균 7%씩 중국 의존도가 올라왔다네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도 지금 이제 공급 사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치 사설 다원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원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베트남 비중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근데 역시 우리가 최근에 뭘 겪고 있느냐면 코로나 겪으면서 베트남이 공산 체제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겪었죠. 위험에 빠지는 거죠. 자기네의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삼성인데 근데 완전히 차단하면서 삼성 기업가들이 그 연구개발진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사태를 보면서 이게 다원화의 발등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원화 우리도 경제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반도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치 사슬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경협 3.0 버전 한다고 할 때는 이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뒤에 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네요. 요런 게 이제 우리에게 위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동그라미 4개 중에 이제 2번까지는 다 말씀드린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올해 이제 심각하게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자연재해,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가축병 유행, 기후 변화, 이건 이제 우리에게 안보 개념에 경제 안보 외에 또 뭐가 등장한 겁니까? 인간 안보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한반도 전체가 같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화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민족적 관점에서 이건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안보 문제, 이 중요성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필수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수의 문제를 만들어갈 때 먼저 해야 할 과제는 뭐냐? 우리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중 간 이제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이 지도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뭐 이제 생략하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많아지고 이제 커져가고 있는데 아주 사상 최대로 커져가고 있죠.
그러면 이 사상 최대로 커져가고 있는 해결 방법은 뭐냐? 이게 우리 여기 분단됨으로써 이게 원래 이 물류 네트워크 같은 것이 단절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지경학적 미싱을 해결해 나가는 평화 경제 전략을 만들자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평화 전략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결국 지금 불빛의 바다에서 북한이 이렇게 고립이 돼 있잖아요. 자, 고립이 돼 있는 거를 자, 여기 여러분들 보다시피 일단 한반도 전체를 갖다가 이게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는 이 러시아가 이거는 염원하는 거죠. 자기네 시베리아 지역에 풍부한 천연가스를 한반도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형성해서 우리에게도 팔고 일본에도 파는 이거를 염원하고 그래서 이 북한 지역은 통과만 시키는데 그러는 걸 속에서 북한을 국제경제 질서 편입 효과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 같은 것들을 이 전체 대륙과 이 한반도 전체를 연계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경학적 미싱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돼도 우리는 어떤 관점을 여러분들 가실 필요가 있느냐면 그동안 우리는 내수시장 하면 남한 5천만 인구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북한 2,500만원에다가 자 동북삼선 여기 1억이 넘어요. 1억 5천만 인구에다가 연해주 지역 한 650만 정도, 660만 이 정도 되죠. 일본까지 생각하면은 5억이 되는 우리 거대한 동북아시아의 준 내수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가능할까요? 중요한 거는 북한이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김정일 시대에는 지원성 개념으로만 봤다면 근데 김정은 정권은 경제 개발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또 이건 상세히 들으세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고 해서 북한식 그 개혁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북한이 지금까지 한 27개 정도의 경제개발구를 우리는 28개로 보는데 북한은 27개로 보네요. 어쨌든 27, 8개 좀 설치를 했어요. 법으로. 하나도 물론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 의도는 뭐냐? 중국처럼 노동당이 주도하는 북한식 개혁 개방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기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게 중국, 베트남, 쿠바 어디에 편입되는 북한형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남북 경협을 김정은 정권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 지원성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경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다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요거 조금만 얘기하고 여기 쭉 가보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자, 이게 문제는 2016년 말경부터 본격화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의 유엔 제재가 북한의 수출입 전면 인제 제재입니다. 이게 이 내용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북한이 설치한 경제개발구 들어가서 하기 어려운 이런 난제에 지금 빠져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으로서도 그렇게 북미 관계 개선에 최근에 목매단 이유가 이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서 남북 경협도 이제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경제 개발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데, 근데 요 와중에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중국이 자 북한이 요 접경지대에 설치한 여기 개발구가 9개나 돼요. 요걸 노리고 관광 분야만은 제재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제2압록강 대교서부터 해서요. 지금 이 내륙 중앙에 있는 집안 만포에서 도문, 남양, 건화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이 완전히 다리, 도로, 인프라 연결하는 걸 쫙 다 했어요. 자기네 돈으로 다 했어요. 그래갖고 최근에는 어떤 것까지 했냐? 이제 상황만 나아지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해왔는데요. 이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백두산 관광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두산 관광을 가는 김에 북한 쪽도 간다 이거죠. 북한 쪽도 가는 거에 세관을 여는 거를 슬그머니 그 7월 달인가? 여기 8월 달이래. 장백산 세관을 열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 중국은 또 이
제재 구멍을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그냥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자, 이게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 문제도 우리가 또 우리는 거의 90% 이상 대외 경제 의존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 이 북한 문제도 또 당연히 우리 안보를 문제에서 해결해야 가고, 그래서 대북 제재에 발을 맞춰가지만 민족적 차원의 우리의 문제 해결은 아무도 또 관심 안 가져준다라는 거죠. 어느 국가도.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울트라 불확실성의 시대에 들어가는 이런 경제 민족주의 시대에서 또 우리는 또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제 공동체 프로젝트들을 초보적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 공동체 문제의 꿈을 놓치지 않고 인내심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오버됐습니다. 제가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제 강의 끝내고 혹시 아까 우리 그 박장님께서 뭐 이 열어놓으라 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질문 받을까요? 어떡할까요? 질문을 혹시 한 명, 한두 개 정도 받은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혹시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우리 김재아 학생이요. 네. 네. 개성공단에 왔다 갔다 하셨다 들었는데, 그쪽 분위기를 혹시 아시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예, 우리 참 공개적으로는 참 말하기 어려운 게 좀 솔직히 많아요. 왜냐면, 예, 또 우리가 이렇게 공개되면 북쪽에서는 자기들 자존심을 엄청 내세워요. 자존심 상할 만한 것들을 민감하게 또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 얘기를 드린다면, 처음에, 초기에 저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북쪽 근로자 18개 기업 들어갔을 때 보면은요, 엄청 눈들이 막 굉장히 긴장된 눈빛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오랫동안 뭐 북한에서는 남조선 뭐 어쩌고 뭐 하면서 이렇게 적대의식 교육 받아왔을 거고,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우리 그 중간 관리자 내지는 기술을 가르치러 우리 근로자들이 또 거기 상주해야 했어요. 한 뭐 늘 1,000명 이상 상주했었는데 또 긴장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제가 18개 기업 근로자들, 우리 기업 들어가는 근로자들 교육도 시켰어요, 제가. 자, 보면은 그런 긴장 관계 속에는 있었는데 1년쯤 지나가니까 북쪽 근로자들도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기서 일함으로써 월급이라는 걸 이제 받는 거죠. 월급이라는 걸 받으면서 이게 굉장히 북한 어디에서도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안정적인 직장의 경험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근무하고 있는 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도 많이 나야 되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당시 취재 들어갔던 언론진들에게 북쪽 근로자들한테 여기서 일한 소감 어때요? 하고 2005년경일까요? 그거 들이대니까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우리는 통일사업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2007년경이니까 KBS인가 들어가서 취재할 때는 굉장히 이 품질 제고에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로 그 윈윈되는 정말 중요한 실험이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정도만 길게 나가니까 이 정도만 답변할게요. 또 다른 분이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사회복지학과 1사학번 권동준입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처음에 강의 초반에 한반도는 현재 진성적 냉정 체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과거 동독과 서독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현재 한반도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완화된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군사적 네, 충돌과 도발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서독과 동독 사이에는 이러한 네, 군사적 긴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예. 아마 앞서도 또 들었을 것 같은데,
자기 사실은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동서독 관계는. 이미 이 서독은 하나의 독일론 입장이었어요. 물론 끝까지 버리지는 않았는데, 근데 거꾸로 동독이 두 개의 독일론이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유엔에 두 개의 독일로 가입을 했어요. 우리는 90년도 와서야 가입을 하죠. 근데 이제 동서독은 일찌감치 어떻게 보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동서독은. 서독이 내면적으로는 하나의 독일론을 안 버려도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우리처럼 군사적 대치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정전 체제는 아니었던 거죠. 물론 가끔 갈등은 있어요. 왜냐하면 동독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군사적 행위를 동독 군인들이 한다거나 하면서 서독이 반발하는 것도 있고, 또 동독이 미사일을 서독의 이제 중요 이제 기관들을 향해서 이제 배치해 놓던 것들이 있었는데, 80년대쯤 오면은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이런 것들 문제들이 해결했었습니다. 자, 시간이 또 흘러가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남북경협 27년의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27년의 남북경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요. 정전 체제 하에서의 남북경협이라는 거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남북한이 정전 체제 하에서 간헐적으로 국지적인 군사 안보적 갈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었지만, 북한의 경제난도 또 영향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7년간 남북한은 일반교역, 이탁가공교역, 투자협력, 개성공단 사업 등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적지 않은 소중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실제로 경제적 이익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북경협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 인식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의지와 희망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전 세계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울트라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 전력 경쟁의 심화와 더불어서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될 것이고, 특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종언을 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먹거리를 찾아야만 또 한국 경제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현실 속을 바라봤을 때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고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지경학적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남북경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윈윈하고 나아가서 이 울트라 불확실성 시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갖고 어떤 실험들을 해나가야 할지 액션 프로젝트 내지는 액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통일교육위원님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대면해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